보통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70대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고 쓰자니 아까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가 겪는 진짜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충분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지만 충분함의 기준을 모르면 평생 불안하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68세 분이 계산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시다가 한숨을 쉬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편한 건지 모르겠어요. 통장 잔고는 있는데 그게 충분한지 부족한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후 금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 5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내 최소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인가? 둘째,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예상치 못한 변동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넷째,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금액은 따로 있는가? 다섯째, 계산이 끝난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했던 노후 계산이 명확해지는 지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영호 씨 68세입니다. 은퇴한 지 3년째죠.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통장에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매달 불안합니다. 카드값이 나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번 달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가 나갑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한 돈인데 합치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한 달에 최소 얼마가 필요하세요? 글쎄요, 한 15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쓸 때마다 불안하고 아낄 때마다 억울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데 정작 자신의 지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디에 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건요,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였습니다. 최소 생활비를 모르면 모든 지출이 불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최소 생활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만은 무조건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나머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를 먼저 고정하세요. 월세든 관리비든 집과 관련된 돈은 매달 정확히 갖습니다. 이걸 1순위로 적으세요. 두 번째, 공과금과 통신비를 합치세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휴대폰이죠. 이것도 거의 고정이에요. 세 번째, 식비의 최소선을 정하세요. 외식 빼고 집에서 먹는 기본 식재료비만 계산하세요. 한 달에 최소 얼마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적으세요. 네 번째, 교통비를 빼먹지 마세요. 버스, 지하철, 택시 비용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무료 혜택이 있지만 장거리나 택시는 비용이 듭니다. 다섯 번째, 병원비 기본선을 잡으세요. 정기검진, 약값, 만성질환 관리비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섯 번째,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실손보험, 기타 유지 중인 보험이요. 이것도 매달 나가요. 일곱 번째, 경조사비 최소선을 예상하세요. 완전히 고정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지난 1년치를 돌아보세요. 이 7가지를 다 합치면 당신의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바닥선이에요. 이 금액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180만 원이었어요. 막연히 150만 원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제야 왜 매달 불안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기준선을 몰랐으니 쓸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던 거죠.
이분은 이후 3개월 동안 매달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첩에 항목별로 적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카드값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180만 원 안에 들어오면 계획대로 가는 거고 넘으면 어디서 초과했는지 바로 보이니까요. 계산이 명확해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돈이 부족해서 불안했던 게 아니었어요. 뭘 얼마나 쓰는지 몰라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노후 불안의 절반은 정보 부족에서 온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김영우 씨는 계산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트에 가도 당당합니다. 이 정도는 예산 아니야. 친구 만나서 밥을 먹어도 편하네요. 이것도 계획에 들어있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분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말투도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돈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많아져서가 아니라 명확해져서였습니다. 부인분도 변화를 느꼈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펴졌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더랍니다. 최소 생활비를 안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바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바닥이 견고하면 위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기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최소 생활비가 명확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번엔 반대 사례입니다. 박순자 씨 72세예요. 이분은 최소 생활비를 너무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 주거비 50만 원, 식비 3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이죠. 계산상으로는 가능해 보였어요. 실제로도 몇 달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삶의 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이 차 마시자고 하면 거절했어요. 돈 아까워. 문화센터 수강료도 아까웠습니다. 머리 자르는 것도 미루고 옷도 안 샀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안 입잖아.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박순자 씨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나와?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였어요.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소 생활비만 지키다가 정작 사람답게 사는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죠.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고됩니다. 과도한 절약은 우울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건요. 최소 생활비는 생존선이지 삶의 기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적정 생활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최소 생활비에 플러스 항목을 더해야 합니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살기 위한 비용이에요. 실천 방법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유지 비용을 추가하세요. 차 한 잔, 밥 한 끼, 선물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을 이어줘요. 한 달에 최소 10만 원은 관계비로 잡으세요. 두 번째, 문화와 여가 비용을 빼먹지 마세요. 영화, 공연, 강좌, 산책 후 커피 한 잔이요. 이게 하루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아요. 세 번째, 자기관리 비용을 넣으세요. 미용실, 옷, 운동, 건강보조제예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나를 소홀히 하면 마음도 따라 무너져요. 네 번째, 취미와 학습 비용을 확보하세요. 책, 재료비, 도구 구입비죠. 새로운 걸 배우고 만드는 일은 노후를 가볍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여유 자금을 조금 남기세요. 예상 못한 지출, 갑자기 가고 싶은 곳, 사고 싶은 것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모든 선택이 부담이 됩니다. 이 5가지를 최소 생활비에 더하면 적정 생활비가 나와요. 박순자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최소 생활비 100만 원에 플러스 항목 50만 원을 더했어요. 총 150만 원이죠. 처음엔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삶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머리도 정기적으로 자르고 옷도 한두 벌 샀습니다. 제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존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6개월 후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친구들이 요즘 좋아 보인대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관계가 회복되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이유가 생겼어요. 내일 문화센터 가는 날이야. 다음 주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분은 이제 집에서도 거울을 자주 봐요. 오늘은 뭘 입을까? 옷을 고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전엔 아무거나 걸쳤는데 이젠 선택이 생겼어요. 작은 변화지만 이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어느 날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랍니다. 돈을 아껴서 자식 주려던 마음이었는데 정작 자식은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요.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품격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적정 생활비가 확보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이상재 씨 70세예요. 이분은 최소 생활비도 알고 적정 생활비도 잡아놨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어요. 연금이 월 180만 원 나오니까 20만 원은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어느 달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수리비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어느 달은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축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어느 달은 잇몸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임플란트 상담까지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돼. 그런데 이번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또 뭔가 생겼어요. 보일러 점검, 안경 교체, 약 추가 처방이요. 결국 1년을 돌아보니 저축은커녕 적자였습니다. 분명히 계산은 맞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고정비는 맞는데 변동비를 빼먹은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고됩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고정 지출만 계산하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건요. 변동비야말로 노후 계산을 무너뜨리는 진짜 복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료비 변동분이에요. 기본 병원비 말고 갑자기 아플 때, 검사할 때, 치료 추가될 때의 비용입니다. 이건 예측이 어려워요. 하지만 1년 평균을 내보면 대략 나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병원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세요. 그게 당신의 월 평균 의료비예요. 여기에 20% 여유를 더 잡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나니까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경조사비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커요. 어떤 달은 없고 어떤 달은 3건이 겹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경조사비 총액을 적으세요. 그걸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나와요. 이 금액을 매달 따로 빼두세요. 실제로 쓰지 않아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경조사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거와 생활 유지비입니다. 가전제품 고장, 보일러 점검, 도배, 장판, 수도 배관이요.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손을 봐야 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1년에 최소 100만 원은 주거 유지비로 잡으세요. 한 달로 치면 약 8만 원이에요. 이 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안 쓰면 그대로 쌓이고 쓰면 거기서 빼는 거예요. 이상재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동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고정 생활비 통장에서 변동비 30만 원을 빼서 옮겨놨어요. 의료비 여유분 10만 원, 경조사비 평균 10만 원, 주거비 10만 원이죠.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도 변동비 통장에서 쓰면 돼요. 결혼식 청첩장이 와도 준비돼 있어요.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노후 계산이 진짜 완성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노후 준비는 고정비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1년 후 이상재 씨의 변동비 통장에는 80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예상보다 변동비가 적게 나간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두세요. 내년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비상금이 쌓이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담담해요. 변동비 통장이 있으니까.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 일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안정이에요. 어느 날은 부인분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변동비 통장이 쌓였으니 우리 제주도 갈까?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 자금이 따로 있으니 계획에 없던 여행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더 확실해졌어요. 변동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변동비 통장을 만들고 나서 이상재 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돈이 나가면 부인분과 자주 다퉜어요. 이번 달 또 초과했잖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변동비 통장에서 쓰면 되지.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사라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대비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변동비를 따로 준비하면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최근 상담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 69세예요. 연금이 월 200만 원 나옵니다. 적정 생활비는 160만 원이죠. 4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면 어떡하지? 물가가 오르면 부족하지 않을까? 두 번째 분 71세입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 나와요. 적정 생활비는 150만 원이죠. 30만 원이 남습니다. 첫 번째 분보다 여유가 적어요. 그런데 이분은 편안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줄이면 돼. 20년 후는 20년 후 내가 생각할 일이야. 두 분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심리적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느끼는 건데요. 노후 불안은 숫자보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고됩니다. 같은 재정 상태라도 본인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건요. 노후 계산의 마지막 퍼즐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리적 안정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단계로 접근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를 적으세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해서 혼자 남을까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같은 감정을 적는 거예요. 불안의 뿌리를 알면 그게 돈 문제인지 마음 문제인지 구분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만약 돈이 다 떨어지면, 만약 큰 병에 걸리면, 만약 혼자 남으면, 이 질문에 답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러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요. 최악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세요. 나는 한 달에 얼마면 편안하다.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안심된다. 이 숫자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진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지, 충분하면 어떻게 지킬지 계획하세요.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줄어들어요. 남의 노후가 아니라 내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금 편해졌어요. 제 불안은 돈이 아니라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였어요. 그 불안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분은 원래 편안했지만 이 질문을 통해 더 명확해졌어요. 제 기준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지금 그게 유지되니까 괜찮은 거죠. 심리적 안정은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충분함을 아는 데서 생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중에는 통장에 억 단위가 있어도 불안한 분이 계셨어요. 반대로 월 120만 원으로 살면서도 편안한 분도 계셨습니다.
차이는 기준이었어요.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편안하고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후 계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첫 번째 분은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통장을 자주 안 봐요. 그냥 계획대로 쓰고 남는 건 저축하고 있어요. 불안이 줄어드니 여유가 생겼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돈 때문에 망설였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충분함을 알게 되니 선택이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날은 손주에게 용돈도 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계획에 있어. 예전 같았으면 주고 나서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주고도 편안합니다. 이게 심리적 안정이에요. 노후 금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기준이 명확하면 돈이 많든 적든 편안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계산이 끝난 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산 후 실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달 지출 점검일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고정된 날짜에 통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일이나 월급 받는 날이요. 이날은 지난달 지출을 돌아보고 이번 달 계획을 세우는 날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3개월마다 계획을 수정하세요. 노후 생활은 계속 변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늘고 활동이 줄면 여가비가 줄어요. 3개월마다 계획을 다시 보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해요. 세 번째, 1년에 한 번은 전체 재검토를 하세요.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변동비, 심리적 안정 금액을 전부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때 지난 1년 동안의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서 조정하면 돼요. 처음 세운 계획이 맞는지, 바꿔야 할 건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번째,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공유하세요. 혼자 계획을 세우면 배우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출이 생길 때 갈등이 생깁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계획을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세요. 둘이 합의한 계획이 훨씬 잘 지켜져요. 이 4가지를 꾸준히 하면 노후 계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돼요. 안정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달 1일에 통장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건데 이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게 노후를 안정되게 만들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계획을 고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세운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게 됐어요.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계획이 돼요. 부부가 함께 계획을 공유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랑 같이 계획을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아내가 쓰는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을 보니 필요한 돈이었어요. 함께 계획을 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변화를 겪으셨어요. 처음엔 노후 계산이 부담스러웠대요.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재미있어졌답니다. 통장 정리하는 게 이제 취미가 됐어요. 숫자가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제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권하신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노후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기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심리적 안정 금액을 정하면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알아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적정 생활비를 확보해야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비를 따로 준비해야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 금액을 정해야 비교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노후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히 얼마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이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노후의 안정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명확해서 편안한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내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둘째, 나는 변동비를 따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나에게 충분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 계산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거예요. 답을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산기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6개월치 카드 내역을 꺼내세요. 항목별로 나누세요. 고정비, 변동비, 여유비로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금액을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노후 기준선입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예요. 기준이 생기면 불안이 계획으로 바뀝니다. 계획이 생기면 하루가 편안해져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노후 금액 계산의 시작은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